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뒤면 두 번째 결혼기념일을 맞게 되는 결혼 2년차 새댁이에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데요.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다. 사위 사랑은 장모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해요. 우리 집만 봐도 딱 그렇거든요. 저희 시아버님도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시지만 특히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을 친아들처럼 아주 끔찍히 생각하시거든요. 가끔은 제가 질투를 할 정도로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이러세요. 나한테 우리 지훈이는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야, 아들. 그러시면서 얼마나 제 남편을 챙기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한켠이 짠해져요. 저희 엄마가 이러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어린 시절만 생각하면 아직도 악몽을 꿀 정도로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가족은 원래 4명이었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죠. 엄마는 20대 초반에 아빠와 결혼을 하셨고 바로 오빠를 낳으셨어요. 엄마가 아빠와 결혼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돈 때문이었죠. 엄마 친정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부모님의 결혼은 외할아버지 지인분이 다리를 놓아주셔서 가능했어요. 집안이 넉넉하긴 한데 아들내미가 망나니라 어디 데려갈 사람이 없는 모양이야. 그래도 돈 있는 집이라 거기로 시집가면 돈고생은 안 할 걸세. 딸한테 망나니 남편을 맺어주는 게 걸리긴 했지만 돈 걱정 안 하고 살 거란 말에 외할아버지는 혼사를 진행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팔려가듯 결혼하게 됐죠. 아빠는 소문 그대로 망나니였어요. 술을 물 마시듯 하고 돈도 펑펑 써댔죠. 친할아버지 회사에서 직원 타이틀 달고 어영부영 살면서 말이에요. 사치가 심하고 여자를 좋아해서 늘 다른 향수 냄새를 묻히고 집에 오셨대요. 그래도 시댁의 재력 하나 보고 참고 살아야겠다 했던 엄마는 나중에서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친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렇게 기반이 탄탄하거나 이름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였죠.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 해야 하는 그런 정도의 회사였던 거예요. 애초에 사랑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이 여자를 만나고 다닌데도 그렇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어. 그런데 아이를 가지니까 그게 또 달라지더라. 어찌됐건 애는 제대로 키워야 했으니까. 오빠를 임신한 엄마는 내 자식만큼은 남편과 다르게 바르게 키우리라 굳게 다짐하셨대요. 얼마 뒤 엄마는 오빠를 낳았고 본격적인 육아에 들어갔죠. 그리고 몇 년 뒤 둘째인 저를 임신하셨고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제가 태어나기 얼마 전부터 친할아버지 회사 재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마침내 제가 태어나고 2달이 채 되지 않아 부도가 나버렸거든요. 친할아버지는 빚쟁이한테 쫓겨 자취를 감추셨고 저희 가족도 숨듯이 이사를 가야 했어요. 습하고 냄새 가득한 반지하 방으로요. 어린 오빠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저를 키우기에는 힘든 환경이었죠. 그래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저희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돈도 못 벌고 상황은 힘든데도 술은 전보다 더 많이 마셨어요. 엄마는 그런 아빠가 당연히 못마땅했죠. 제발 무슨 일이든 좀 해봐요. 우리 애들 굶겨 죽일 작정이에요. 참다 못한 엄마의 호소에 돌아온 건 아빠의 손찌검 뿐이었어요. 너 지금 내가 돈 못 번다고 무시해? 하루가 멀다 하고 아빠는 엄마한테 손찌검을 했고 급기야 엄마와 저한테도 손을 대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몸으로 우리 남매를 막아섰고요. 오빠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철이 일찍 들었어요. 자기도 어리면서 아기인 저를 돌보고 엄마 걱정을 했어요. 엄마는 능력 없는 아빠 대신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식당 일을 시작하셨죠. 엄마가 일을 나간 낮 시간엔 오빠와 저 둘이서 집을 지켰어요. 가끔은 엄마 부탁으로 이웃집 아줌마가 오셔서 저희를 돌봐주시기도 했어요. 아빠는 낮부터 술을 마시러 나가거나 일자리를 구하러 나간다는 핑계로 집을 비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오빠가 챙겨주었죠. 하루가 다르게 저와 오빠는 커가는데 아빠는 여전히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술은 마셨어요. 술 마실 돈이 부족하니 엄마와 오빠와 제게 화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셨죠. 친할아버지한테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엄마는 시댁과 딱히 연락할 마음도 없어 보였어요. 아빠가 저 모양이니 솔직히 시댁에 무슨 정이 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 앞으로 취약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때까지도 아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술독에 빠져 사셨죠.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엄마는 결국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아빠 곁에선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게 엄마의 결론이었죠. 그리고 곧 실행에 옮기셨어요. 그날도 아빠는 술에 떡이 되어서는 코를 골며 잠에 빠져 있었죠. 엄마는 아빠 몰래 우리 남매를 조용히 깨워서 옷을 입혔어요. 엄마는 미리 싸놓은 짐가방을 들고 오빠와 제게 말했어요. 잘 들어. 이제부터 아빠랑 안 살 거야. 우리 남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엄마를 따라 나섰죠. 그날 엄마와 우리 남매는 터미널에서 버스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엄마만 알고 있었죠. 오빠와 저는 그저 엄마 손을 잡고 따라 나서기만 했을 뿐이니까요. 처음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신 외갓집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왕래를 하진 않았지만 시골에 살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외갓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거기로 가봤자 우리 형편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간 곳은 엄마의 중학교 선생님 댁이었어요. 엄마는 선생님을 이모라고 불렀어요. 엄마는 공부를 잘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그런 엄마를 담임 선생님은 무척 예뻐하셨죠. 엄마가 대견하다고요. 집에 불러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엄마가 학교를 그만둘 때 눈물을 보이시면서 이러셨대요. 이제부터 선생님 말고 이모라고 불러. 이제부터 내가 이모가 돼줄게.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와. 그 말 한마디를 믿고 엄마는 우리 남매를 데리고 선생님 댁으로 간 거예요. 막상 우리 남매를 데리고 가긴 했지만 엄마도 걱정이 됐는지 문 앞에서 망설이다 배를 눌렀어요. 이모,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큰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애아빠 옆에 도저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역시 엄마를 보곤 울먹이셨어요. 너처럼 똑똑하고 착한 애가 그깟 돈이 뭐라고 그런 집에 시집을 가선 이런 신세가 된 거니? 속상해서 정말. 두 분은 한참을 그렇게 우셨어요. 어느 정도 감정이 정리되자 선생님은 앞으로 우리가 살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하셨죠. 일단 살 집부터 구해야겠다고 하시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촌동생한테 혹시 남는 방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방 2칸에 화장실과 주방이 딸린 집을 구할 수 있었고 며칠 뒤 바로 이사를 했어요. 엄마는 상가 청소와 건물 관리를 맡게 되었어요. 그와 별개로 엄마는 마트 판매원 일까지 구하셨죠. 우리 남매는 마냥 행복했어요. 아빠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3월이 되고 오빠는 그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오빠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전 혼자서 집에서 놀아야 했지만 엄마가 근처에서 일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우리 식구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지만 오히려 행복감은 곱절로 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그 집에서는 우리 세 식구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니까요. 가난했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죠. 선생님께서는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엄마가 바쁠 땐 저희를 돌봐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부터는 엄마는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수입도 더 늘었고요. 오빠는 하루하루 더 어른스러워졌고 엄마를 닮아 그런가 공부도 잘했어요. 초등학교 6년 내내 모범생이었죠. 저도 오빠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오빠는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부터 진로 고민을 했어요. 돈을 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갈 생각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엄마는 생각이 달랐어요. 네가 정말 엄마를 생각한다면 당장 돈 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게 맞아. 돈은 대학 졸업하고 벌어도 되잖니. 하지만 오빠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 문제로 한동안 엄마와 오빠는 의견 충돌이 잦았고 중간에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죠. 솔직히 저도 오빠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랬어요. 오빠는 공부를 정말 잘했고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가 보기에도 아까웠는데 엄마는 오죽했겠어요.
하지만 오빠는 끝내 고집을 피웠죠. 엄마, 대학은 늦게라도 갈 수 있어. 돈부터 벌고 생활이 좀 안정되면 그때 다시 공부할게. 지금 이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간다면 난 공부에 신경 쓸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번 돈으로 어떻게 등록금을 내고 용돈을 써? 게다가 예원이 시집도 보내야지. 엄마도 이젠 고생 좀 그만하고, 응? 그러니 제발 대학 가란 소린 하지 마. 확고하게 결심을 굳힌 오빠의 모습에 엄마는 속상했지만 결국 오빠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오빠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재학 중에 자격증도 여러 개 땄어요. 그리고 고3이 되자 취업을 나가게 됐죠. 그렇게 첫 월급을 받은 날 오빠는 고기를 사와서 엄마와 제게 구워주었어요. 엄마는 그런 오빠를 대견해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해 하셨어요. 오빠가 20살이 되던 그해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오빠는 제게 무조건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전 당연히 싫다고 그랬죠. 대학에 가면 제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오빠가 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단호했어요. 자신은 언제든 대학에 합격할 자신이 있으니 걱정 말라면서요. 하는 수 없이 전 오빠 말을 듣기로 했고 그날부터 정말 죽어라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중학교 때보다도 성적이 많이 올랐고 그런 제 성적표를 보며 엄마와 오빠는 기뻐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하지만 얼마 뒤 우리 가족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슬픔이 닥쳤어요. 바로 오빠의 죽음이었죠. 그날은 원래 휴무날이었지만 오빠는 전날 하던 일을 마무리한다며 늦은 출근을 했고 회사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고 말았죠. 당시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어요. 엄마와 제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오빠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울면서 오빠가 제발 살아나기를 기도했지만 오빠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데도 저는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공부 열심히 하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오빠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순간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애를 끓는 듯한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죠. 그제야 저도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곤 오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자 오빠를 죽인 가해자가 죽도록 미웠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인간과 오빠의 목숨을 바꾸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슬픔에 잠겨있는 엄마와 제 곁으로 병원 관계자가 다가왔어요. 어렵게 입을 떼며 말하더군요. 혹시 아드님의 장기를 기증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엄마와 저는 멍하게 직원을 바라봤어요. 직원 말에 따르면 병원에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빠의 장기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비록 오빠가 죽었다지만 그 장기를 빼낸다는 게 꺼림칙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망설이자 직원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아드님은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결심이 선 듯 직원을 바라보시더니 동의서에 사인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오빠는 여러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로 떠났어요. 엄마와 저는 한동안 슬픔에 빠져지냐 했죠. 오빠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이 슬픔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야만 했어요. 엄마는 다시 일터에 나가야 했고 저 역시 학교에 등교를 해야 했으니까요. 때 되면 밥을 먹고 밤이 되면 자야 했죠. 그렇다고 해도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기에 우리 모녀의 슬픔은 너무도 컸으니까요. 이런 우리 모녀를 돌봐준 건 엄마의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집에 들러서 밥도 챙겨주시고 위로도 해주셨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담임선생님부터 친구들까지 모두 제게 신경을 써주며 챙겨주었죠. 오빠의 49제가 지나고 엄마와 함께 오빠의 옷가지와 짐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오빠의 통장을 발견하게 되었죠. 오빠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모은 돈 전부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통장 겉면에는 포스트잇이 한 장 붙어 있었죠. 사랑하는 엄마, 착한 내 동생 예원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자 라고 적혀 있더군요. 엄마와 저는 그 통장을 보며 또 한참을 울었어요.
오빠가 없는데 이딴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왜 하필 우리 오빠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예원아, 우리 네 오빠 말대로 행복해지자. 그래야 네 오빠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행복할 수 있지 않겠니? 네 오빠가 그렇게 원하는데 오빠를 위해서라도 우리 행복해져야 해.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 역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리곤 오빠 몫까지 열심히 살아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다짐했죠. 이후 엄마와 저는 마치 예전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씩씩하게 생활을 해나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낸 덕에 전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무렵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오빠의 목숨과 바꾼 돈이었기에 손도 대기 싫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와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 돈을 제 대학 등록금으로 쓰자고 했죠. 오빠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처럼 오빠가 절 대학에 보내주는 걸로 생각하자고요. 오빠도 그러길 바랄 거라고요. 결국 저는 엄마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대학을 다니는 내내 저는 성적 장학금을 탔어요. 대학 중에 관련 직종 자격증도 여러 개를 땄고요. 오빠의 목숨과 바꾼 돈으로 학교를 다니는 만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식 날 엄마와 함께 학사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들고 오빠 납골당에 가지고 갔어요. 오빠 덕분에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진을 오빠 유골함 옆에 놓아두었어요. 하늘에서도 오빠가 잘 볼 수 있도록요. 입사 후 한동안은 업무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일도 손에 붙고 직장 동료들과도 많이 친해져서 직장 생활도 즐기며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뒤 연애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지금의 남편이죠. 남편은 저보다 6살 연상으로 직장 선배의 친구예요. 지금은 비록 친구라고 하기도 뭐한 사이가 됐지만요. 왜냐면 지금은 서로 앙숙이 됐거든요. 그 선배는 신입 여직원들에게 추근되는 걸로 유명했어요. 저도 피해자 중 하나였고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 놈이에요. 그 선배는 퇴근 시간에 건물 밖에서 치근덕댔어요. 오늘 시간 어때? 둘이 술이나 한잔 할까? 저는 신입이라 싫다고 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이 나타났죠. 야, 너 아직도 이러고 사냐? 나이가 몇인데 여직원들한테 주접이야. 너 이러는 거 네 여자친구는 아냐? 남편은 짜증스럽게 말했죠. 그리고는 제 손목을 잡고 있던 선배의 팔을 떼어 놓았어요. 선배는 똥 씹은 표정이 되었죠. 이분은 내가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릴게. 너 네 여자친구한테나 가봐라. 그날 남편은 절 혼자 보내기 불안했대요. 선배가 따라 붙을까 봐요. 버스 정류장까지 남편의 에스코트를 받은 저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뭐가요? 저놈은 동창들도 다 싫어해요. 동기라서 대화에 끼워주는 거지. 그나저나 앞으로 저놈 조심하세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지고 며칠 뒤 퇴근 시간에 남편이 다시 나타났어요. 나중에 들으니 첫 만남에 호감이 생겨 저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말로는 선배가 또 수작을 부릴까봐 감시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한테 저 역시 호감이 생겼죠. 제게 추근됐던 선배는 얼마 뒤 사내 성희롱으로 고발당해서 해고가 됐고 그 무렵 저는 남편한테 고백을 받았어요. 저 역시 마음이 있던 터라 우리는 그날을 시작으로 사귀게 되었죠. 사귀고 반년 후에 저는 제 가정사와 오빠에 대해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은 저와 사귀는 동안 종종 저희 집에 찾아와 저희 엄마한테 아들처럼 살갑게 굴었어요. 엄마는 마치 오빠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며 남편을 유독 예뻐하셨죠. 그러면서 문득문득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고요. 저 역시 엄마한테 잘하는 남편을 보며 더더욱 믿음이 갔죠. 그 후 1년 뒤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남편은 앞으로 누구도 저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다며 장모님도 친어머니처럼 모실 테니 결혼해달라며 청혼을 했고 저는 기쁘게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승낙을 받은 우리는 얼마 뒤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일주일 앞두고 남편이 갑자기 상견례를 미루자고 하지 뭐예요. 처음엔 사정이 있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미룬 날짜가 다가오니 또 다시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3번이나 날짜를 미루자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그만두자고 해버렸죠. 미안해. 정말 중요한 일을 아직 해결 못해서 그래. 절대 다른 맘 있는 거 아니니까 믿고 기다려주라. 응? 남편의 얼굴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서 전 다시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 뭔지는 알고 싶었죠. 그래서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번번이 기다려달라는 말뿐 무슨 일 때문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전 잠자코 기다려야 했죠. 그렇게 2달 정도가 흘렀고 엄마는 상견례 안 하냐고 성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핑계로 무마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상견례 날을 잡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어렵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당일 엄마는 많이 긴장하셨어요. 남편과 빨리 결혼했으면 하셔서 상견례도 기다리셨는데 막상 닥치니 아무래도 엄마와 저 단 둘이 나가는 게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었죠. 저는 그런 엄마를 달래서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와 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룸으로 들어갔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먼저 와 있더군요. 저희는 늦어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글쎄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큰 절을 올리지 뭐예요. 엄마는 당황하시며 이러지 말라고 남편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다가와 저희 엄마한테 고개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오빠, 왜 그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제가 당황해서 허둥지둥 하는데 그때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죠. 어머니,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영문도 모르고 사과를 받으신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다가와 저희 엄마 손을 꼭 잡으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사부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저희는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와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다가와 저희 엄마 손을 자기 가슴에 대며 하는 얘기를 듣고 그제야 전말을 알게 되었죠. 어머님, 들리세요? 아드님 심장이 뛰는 소리가요. 어머님께서 장기 기증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이렇게 예원이를 만날 수 있었고 어머님 사위가 될 수 있었어요. 순간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휘청하셨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시며 남편을 끌어안으셨어요. 한참이나 남편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시며 남편의 등을 쓸어주셨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오빠의 심장을 이식받은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 엄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아버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얘가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는데 20대 초반 무렵에 이식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기는 했지만 심장은 기증자가 쉽게 나오지 않는 터라 저는 그때 몇 자리까지 알아봤었지요. 그런데 아드님이 심장을 기증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 아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에 앞서 심장을 기증해준 장기 기증자 유가족을 만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센터를 찾아갔지만 기증자 유가족의 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대요. 몇 번이나 찾아가 사정을 했음에도 거절을 당하자 결국 업체를 통해 수소문할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번번이 유가족을 찾는데 실패해 상견례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얼마 전 업체로부터 장기 기증자 유가족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름과 주소지를 보고는 자신에게 심장을 기증해준 사람이 제 오빠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더군요. 남편한테 그 사실을 전해들은 시부모님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대요. 정말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셨다네요. 사부인, 이 모든 게 하늘에서 아드님이 2사람을 이어준 덕분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만 따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예원이는 저희가 친딸처럼 마음을 다해 잘 돌보겠습니다. 저희 엄마 역시 제 남편을 사위가 아닌 아들처럼 아끼며 보살피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양가의 아들과 딸이 되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저는 요즘도
가끔 남편의 심장 위로 손을 올려보곤 해요. 눈을 감고 심장 소리를 들으면 꼭 오빠가 내 곁에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우리 두 사람을 이어준 오빠를 생각해서라도 평생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오빠가 제 옆에서 늘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면서요. 어떤 인연을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과도 좋은 인연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정말 행복하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